네,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데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신기술 동향 7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2013년 3차 TTA 용어 83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 내용은 2014년 2월에 발표가 났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 신기술 용어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83개의 용어 중에서는 사실 우리 IT와 관련이 없는 전기 부분과 뭐 카메라 부분에 관련된 이런 용어들은 제가 스킵을 하고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 위주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교안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서 제가 체크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밑줄을 쳐가면서 따라와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용어부터 보도록 하죠. 자, 블루레이저다. 자, 블루레이저라는 이 용어는 뭐 파장이 짧은 450 나노미터의 파장 대역의 레이저를 나타낸다. 뭐 이런 용어는 사실 우리 IT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 기가 인터넷이라는 말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 기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가입자에게 기가 bps, 다시 말해서 기가비트 퍼 세컨드, 이 bps의 약자가 이제 비트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나타내는데 초당 몇 개의 기가를 보낸다는 의미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차세대 인터넷을 말하는 용어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선 백콜망, 이것도 역시나 와이어레스 백콜 네트워크라는 뜻으로서 백본망과 서브넷 사이에 무선 링크를 나타낸다. 간단하게만 봐두시면 되겠고 그렇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스마트 노드라는 그 용어인데요. 자, 트래픽 폭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초광대역 지능형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차세대 다목적 네트워크 장비군이다. 뭐 사실 뭐 이런 장비들 자체가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항상 보면 시험 직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항상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시험 직전에만 공부를 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데, 자, 그러지 마시고 항상 여유를 두고 공부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초광대역 지능형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차세대 다목적 네트워크 장비군을 우리가 스마트 노드라고 한다는 거. 자, 이런 거는 참고로 봐두셔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단말 중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바이스 내추럴리티. 자, 이 그 단말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둔 하나의 제도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 정도만 역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 데이터 캡이라는 거,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있겠죠. 데이터 캡.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 강의에서 제가 서비스 수준 협약서라는 이 SLA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서비스 수준 협약서인 SLA에 의해서 트래픽 출발지와 그리고 목적지 사이에서 계약된 총 트래픽의 양을 상환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용어를 데이터 캡이라고 한다. 좀 특이한 용어니까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의 주소를 나타내는 이 IP 버전 6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IPv6가 IP 버전의 6인데 이 IP 버전 4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IP 버전 4의 주소 공간을 4배 확장한 128비트의 인터넷 주소 체계를 우리가 IP 버전 6라고 한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덟 번째는 이제 우리 시험하고 연관이 없지만 TV UU 채널이라 해서 TV 와이어레스 스페이스니까 이렇게 TVWS라고 이렇게 약자로 나오는 형태는 우리 시험에 이제 약자가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자만 봐두세요. 그러니까 TV 와이어레스 스페이스의 약자로서 TVWS라는 이런 약자를 쓴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홉 번째는 이제 면허 분료 대역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면허 분료 대역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고, 전파 기상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반인들에게 전파 환경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도표의 형태를 전파 기상도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도 있더라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1번째 용어는 이제 공공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PWS라고 쓴다는 거. 자, 이번 페이지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자 정도만 봐두세요. 우리가 사실 업무 프로세스 용어도 마찬가지고 신기술 전산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약자가 시험에 답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이제 공공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라든지 이 용어가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퍼블릭 와링 시스템, 그래서 PWS다 이렇게
영어 이니셜을 가지고 약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눈여겨 많이 봐두시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 지문 속에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약자로 찾는 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라 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O2O라는 이렇게 약자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to라는 것을 이렇게 숫자 2로 이렇게 표현해서 보는 약자가 뭐 맨투맨이라든지 뭐 P2P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 정답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이렇게 약자로 만들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용어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약자를 찾아내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11번, 12번, 13번은 전체가 우리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14번 용어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감성 UX 기술이다. 그래서 Emotional User Experience 그리고 Technology,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술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높이는 UI 기술을 우리가 감성 UX 기술이라고 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비즈니스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뭐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솔루션이다. 뭐 이런 게 있더라 정도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소셜 큐레이션. 요거는 이제 그 소셜 큐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정보를 가공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소셜 큐레이션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정도 역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은 이제 스큐어 모프라고 이제 용어를 씁니다.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경우라도 유사한 다른 물건에서 모방한 디자인이다. 뭐 우리 IT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루미룸이라고 합니다. 자, 방 한쪽 벽면 전체에 시각 효과를 만들어서 TV 화면이나 게임 화면을 배경에 출력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그 새로 짓는 아파트나 새로 짓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벽면을 거의 이제 뭐 스크린화 시킬 수 있도록 아무것도 이제 없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안 안에서도 항상 이 스마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걸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겁니까?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IT 기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보시면서 뭐 태블릿 PC로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PC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IT 기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강이라는 자체가 IT 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실제로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오늘날은 이 인강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인강을 하는 저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IT 기기가 발달하면 우리한테 과연 좋은 것만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19번째 용어는 프레젠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텔레프레젠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실제로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가상 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텔레프레젠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화상 회의한다는 용어가 원래 텔레컨퍼런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오늘날 역시나 이 IT 기기가 발전하면서 실제 같은 방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용어가 텔레프레젠스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19번째였고요. 자, 20번째로 넘어가죠. 자, ICT 발전 지수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ICT라는 것은 이제 국제 우리가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기술을 나타내는 그 형태를 우리가 ICT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ITU 회원국 간의 ICT의 발전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지수를 나타내는 게 이제 ICT 발전 지수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1번에 요거는 이제 그 P2P 금융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P2P라 그러면 피어 투 피어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 가입돼 있거나 이제 로gin이 돼 있으면 영화나 드라마를 막 다운받는 거잖아요. 그 P2P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이제 1대1이라는 개념에서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다른 친구가 그죠? P2P를 거쳐서 우리 집에 있는 이 드라마를 바로 다운받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서버가 존재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서비스 업체에서 그 내용을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다운받는 형태로가 P2P라고 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P2P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금융을 우리가 P2P 금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도 P2P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2번째는 이제 개방형 표준이라는 용어로서 이제 기술 표준이 문서로 공개되어 있어서 사용이 자유로운 형태의 어떤 표준을 개방형 표준이라고 한다. 자,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23번째는 이제 사회적 협업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조직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자, 기관, 그리고 회사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까지 모아서 그런 그 협력을 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형태를 우리가 사회적 협업이라고 한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손목 터널 증후군. 오늘 이거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증후군이라 그래서 일단 병으로 이제 그 IT기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병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반복하여 지나치게 많이 씀으로써 손목과 신경과 혈관 그리고 인대가 뭐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발생된 어떤 증상의 병을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대화식 전자칠판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지만 역시나 이제 그 이니셜을 잘 봐두세요. 그죠? IWP라 그래서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의 약자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6번째 오픈마켓 잘 아시죠? 그 열린 온라인 장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27번째는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후원이나 자,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2013년에 이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펀딩도 연관지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28번은 마이크로라는 말의 의미는 엄청나게 작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로봇이라는 것은 정밀한 위치 탐색과 방향 제어 가능한 초소형 로봇을 우리가 마이크로 로봇이라고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29번 용어는 우리가 제가 오늘의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죠? 엑소브레인이라는 용어. 자, 두뇌 보조 기구의 궁극의 형태로서 사람의 몸 바깥의 인공적인 어떤 두뇌를 우리가 엑소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공부도 하고 기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가공해서 선별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 공부 자체를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넣지 않고 이런 보조 기구를 통해서 놓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진짜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제 기억으로도 핸드폰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의 전화번호 한 100여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1인당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집 전화번호가 뭐지? 라는 정도까지도 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IT 기기의 발달이 우리 인간의 두뇌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이어서 이제 아두이노라는 용어도 있네요. 그죠? 오픈 소스를 지향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내장한 기기 제어용 기판이다. 뭐 이런 기계적인 부분은 우리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으니까 그냥 아두이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제 큐비트라는 요것도 이제 물질의 최소 단위인 양자의 정보를 나타내는 일단 단위의 일종이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IT 관련된 신기술 용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전자 쪽인 문제는 나올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TTA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 IT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만 읽어봐주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2번째죠. 자, 32번째는 이제 옥타코아. 자, 이런 용어도 우리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쿼드라는 단위와 옥타라는 단위의 차이점을 한번 봐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쿼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4개를 나타내는 용어죠. 그리고 옥타라는 것은 8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드 코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독립 코어, 그죠? 독립 코어를 단일 직접 회로로 통합한 CPU를 우리가 쿼드 코어라고 하고, 자, 옥타 코어라고 하는 것은 8개가 있는, 그죠? 코어가 8개가 있는 CPU를 우리가 옥타 코어라고 한다는 거. 자, 옥타는 8개, 쿼드는 4개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2개짜리는 뭐죠? 그쵸? 듀얼 코어라고 하죠. 자, 펠티의 효과. 자,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IT 쪽에서는.
자, 35번 그래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역시나 탄소 원자로 만들어진 원자 크기의 벌집 형태의 구조를 가진 소재를 나타내는 거다. 역시나 우리 시험하고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트로닉스라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앞전소자. 여기서 말하는 바이러스가 컴퓨터 바이러스가 아니고 우리 인체에 감염되는 뭐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슬랙 공간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그죠? 저장 매체의 물리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의 차이로 발생하는 낭비 공간을 우리가 뭐라 한다? 슬랙 공간이라는 거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고. 자, 유니버셜 메모리 요거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우리가 보통 그 기억 장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USB라는 거 있죠. 그죠? USB. 이 USB 약자가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의 약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니버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USB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D램의 저비용. 그죠? 또 SRAM의 빠른 속도. 여러분 필기 때 한번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램의 종류는 D램과 SRAM 두 가지가 있는데, D램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지만 실제로 SRAM의 속도가 D램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 등의 장점을 갖는 통합형 기억 소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유니버셜 메모리를 얘기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통합형이라는 게 유니버셜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39번에 이제 그 건전지죠? 그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 배터리가 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그래서 휘는 전지라 그래서 한 부분이나 그 이상의 부분 또는 끝부분이 휘거나 둥근 형태의 전지를 우리가 휘는 전지를 하면서 픽서블 배터리라고 부른다는 거. 이것도 눈여겨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40번 용어는요. 자, 멀티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니셜 잘 봐두시고요. 자, 다큐멘터리 그리고 유저 컨텐츠 크리에이트라고 하죠. UCC, 지식 정보, 각종 사회 이슈 등 다양한 생활 문화 소재들이 컨텐츠로 재창조되고 또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어서 상품화하는 비즈니스의 한 방법을 우리가 멀티 소스 멀티 유저라고 한다라는 개념이죠. 같이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오디오 지문이라는 용어도 있네요. 자, 음원의 일부 특징을 추출하여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원본 음원과 음원의 특징과 비교해서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라는 거.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야만 사실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 복제를 통해서 피해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강의 하나하나 찍는 건 너무너무 힘든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켜줘서 불법적인 어떤 콘텐츠의 유통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디오 지문이라는 용어였고요. 자, 타이포그래피라는 것도 뭐 우리와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편집 디자인 분야에서 활자 서체나 또 글자 배치 따위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시각 디자인 형태, 이런 전체를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라고 한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3번 용어는 이제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 그래서 IPS,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자, 침입 방지 시스템을 나타내는 겁니다. IPS고요. 그래서 침입 탐지 그리고 방화벽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차단 솔루션을 논리적으로 결합한 형태의 시스템을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하고 영어 약자로 IPS라고 부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킬 스위치라고도 있네요. 자, 분실한 정보 기기를 원격으로 조작해서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또 사용을 막는 일종의 자폭 기능을 우리가 킬 스위치라고 합니다. 자, 투채널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인터넷 뱅킹 이용 시 원채널, 다시 말해서 PC에 본인 인증을 추가해서 투채널로, 다시 말해서 PC, 스마트폰, 유선전화, 오늘날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죠. 복합 인증 체계로. 그래서 PC로 인터넷 해킹 할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서 그 문자 메시지를 입력을 해야만 완전 전송이 완료되게끔 2중, 3중으로 보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투채널 인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투채널 인증이었고요. 자, 46번 용어는 이제 데이터 브로커도 있습니다. 고객의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이용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우리가 데이터 브로커라고도 부릅니다. 자, 사이버 사보타주라고 합니다. 자,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또 고의적으로 시스템의 데이터를 파괴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을 우리가 사이버 사보타주로 해요.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기업이나 조직의 정보망에 침투해서
활동 거점을 마련한 다음에 자,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탈취하며 그리고 시스템 및 데이터까지 파괴하는 방해 공작 행위로서 비용 소요와 핵심 정보 유출 및 또 손실에 따른 경쟁 우위가 감소되고 또 소송 유발, 기업의 평판이 하락이 되겠죠. 하락이 되고 이런 막대한 잠재적인 어떤 손실을 초래하는 형태를 우리가 사이버 사보타주라고 한다는 거 같이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TV싱, 이걸 합성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용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자, 텔레비전과 개인정보 낚시질을 뜻하는 피싱의 합성어로서 뭐 스미싱, 뭐 이런 용어도 있듯이 TV싱 이런 용어가 또 탄생이 됐어요. 자, 스마트 TV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스마트 TV에 대한 최고 접근 권한을 획득함으로써 스마트 TV를 해킹을 하죠. 그래서 시청자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또 해커 또는 해적 방송을 송출해서 이를 통해서 홈쇼핑 그죠? 또 녹화된 화면을 띄워서 자동 주문 전화 번호 같은 거를 자신의 번호로 바꿔서 또 금전을 가로채거나 또 시청자의 사생활을 유출시킨다. 참 무서운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TV싱도 TV로 또 인터넷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그 악성 코드가 깔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스미싱, 또 피싱, 또 TV싱 이런 용어 충분히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TV싱이라는 용어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미싱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TV싱은 처음 들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텔레비전과 뭐 낚시질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합성어가 뭐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TV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하고 또 TV싱이라는 말을 한 번 이상 들어본 사람은 답을 찾는데 그 결정력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용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49번 용어인데요. 자, 눈동작 인식 기능이라 해서 eye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자, 카메라를 이용한 모션 인식 기술을 확장한 시선 인식 기능이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이 기능이 있죠. 그래서 자동 꺼짐을 계속 눈이 쳐다보고 있으면 눈동작을 인식해서 자동 꺼짐을 방지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우리가 눈동작 인식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홍채 인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눈동작을 인식해서 사람의 눈이 보이면 화면이 꺼지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해서 홍채 인식까지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의 어떤 잠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문 인식을 넘어서 홍채 인식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잠금을 해제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능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50번은 이제 DevOps라는 용어인데요. 자, Development와 그리고 Operation의 합성어로 만들어서 이제 DOps라고 합니다. 자,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병행 및 협업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Development의 개발과 운영을 같이 이루어내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DevOps라는 용어를 합성어를 쓰고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51번은 이제 업무 프로세스 용어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것 같은데 기술 참조 모델이라 해서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이라 해서 TRM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술 참조 모델을 TRM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약자를 역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보죠. 자, 에자일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에자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적 의미가 뭐 민첩하다, 뭐 날렵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민첩한 형태의 어떤 모델이다. 에자일 모델이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경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역시 협력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우리가 에자일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자일이라는 영어 단어 하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53번 문제, 53번 용어는 이제 말뭉치라는 용어로서 영어로 하면 이제 코퍼스라고 하는데요. 자, 언어 연구를 위해서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모아서 하나 모아놓은 형태의 언어 자료를 우리가 말뭉치라 하고요. 영어로 코퍼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말뭉치를 조금 확장해서 이제 병렬 말뭉치라고 불려지는데 병렬을 이제 패러럴에 하죠. 자,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번역 시스템에서 원문과 또 대형문을 모아서 하나의 자료로 만든 형태를 우리가 병렬 말뭉치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텍스트만을 모아놓은 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뭉치에 대한 개념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55번에 이제 빅데이터 큐레이터라고 하죠. 자, 빅데이터의 숨은 가치와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위를 우리가 빅데이터 큐레이터라 합니다. 자,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2013년 2회인가 3회 기사 시험에서 정답으로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죠. 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많은 데이터들, 그죠? 주위에 산재해 있는 이런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어떤 그 결과를 예측하는 형태의 시스템에도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게 되면 범죄 예방 시스템이라 해서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을 이렇게 모아서 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지역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우리가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발굴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행위를 우리가 빅데이터 큐레이터라고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6번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 해서 CPS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스라고 약자를 쓰고요. 자,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통합 시스템으로 어떤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형태의 시스템을 우리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자, 55번은 모프폰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모프폰. 자, 모프라는 말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뭐 변하다, 바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휘는 디스플레이와 휘는 전지 등을 구현해서 손목에 찰 수 있는 모양으로 자유롭게 그 스마트 기기를 변형해서 우리가 착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휴대폰을 우리가 모프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우리가 스마트폰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모프폰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56번은 이제 합성어가 되겠죠. 이제 패블릿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폰과 그리고 태블릿 PC의 합성어로서 5인치 이상의 대화면 형태의 어떤 스마트폰을 우리가 패블릿 폰이다 또는 패블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패블릿이라는 것도 같이 합성어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은 이제 커넥티드 리빙이라 그랬어요. 이제 커넥티드가 이제 접속하다는 의미니까 자,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기기를 연결하여 가정과 회사, 학교,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지는 지능형 미래 기술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오늘자 신문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 여름을 대두를 해서 그 삼성과 그 LG가 또 에어컨 판매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 LG전자에서 그 에어컨을 그 SNS를 통해서 우리 사람과 그 에어컨이 소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에어컨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딱 들어가면 에어컨 틀면은 그 금방 이렇게 시원해지지가 않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한 5분 전에 에어컨한테 SNS에서 너 지금 뭐해? 라고 하니까 현재 실내 온도가 30도고요. 엄청나게 덥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 빨리 나 지금 5분 후에 도착할 거니까 에어컨 틀어서 5분 내로 빨리 시원하게 만들어. 설정 온도 23도까지 내려서 만들어. 그러면 에어컨이 알았어 그렇게 만들게 이렇게 나한테 SNS로 연락 오면서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커넥티드 리빙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자,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를 연결하여 가정과 회사, 학교 등의 일상생활에 더없이 편리한 어떤 지능형 미래 기술을 우리가 커넥티드 리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58번 용어는 이제 핫스팟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무선 랜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형태의 어리어 지역을 우리가 핫스팟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9번 용어는요, 오프로딩 효과라고 합니다. 자,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자, 다른 네트워크로 분산하는 효과를 우리가 오프로딩 효과다. 그래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되게 되면 어느 사이트가 마비된다든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프로딩 효과를 통해서 분산하는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자, AP라는 개념을 아시죠? 액세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불법 액세스 포인터, 불법 AP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동작되는 모든 종류의 AP 및 단말이에요. 그래서 내부망의 침입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내부망의 보호를 위해서 무선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방지하며 또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우리가 WIPS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와이어리스 인스트럭션 그리고 프리벤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방한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보안 장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때문에? 불법 AP 때문에. 그래서 이 불법 AP와 그리고 이 보안할 수 있는 장비인 WIPS라는 장비도 같이 겸해서 눈도장을 찍어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용어는 이제 블러그젝트라고 합니다. 블러그젝트. 그러니까 블러그와 또 움직이는 객체, 오브젝트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블러그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반드시 사람만 블로그의 주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모든 사물이 블로깅을 하여 분리된 데이터를 모아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시킬 수 있다. 자,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사물이 블로깅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또 수집된 정보는 다양한 매시업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블로깅 기능을 하면서 냉장고가 블로그를 쓴다? 좀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 냉장고에서 하루 종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냉장고가 정보를 모아서 어떤 이제 블로깅 형태로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그 냉장고를 개발하거나 또 냉장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고 또 전기세도 또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블로그와 움직이는 객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블로그를 의미하는 게 블로그젝트라고 합니다. 61번 용어였고요. 자, 62번 무선 충전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제 배터리가 자주 따라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출근할 때 4인 가족이라 그러면 아침에 뭐 충전을 어저께 밤에 잘 때 충전을 안 해놓고 자면 아침에 깨끗하게 충전된 100%가 충전된 배터리를 서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이런 광경들이 아마 각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특정 지역으로서 무선 충전 기술이 스마트폰에 널리 보급될 경우에 스마트폰의 배터리 잔여량에 따라서 상시로 그죠 무선으로 충전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다. 이런 곳이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텐데요. 그죠? 자, 63번은 이제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유도 방식, 그러니까 무선 충전의 하나의 방식이 이제 자기 유도 방식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력 송신부 코일에서 자기장을 발생시켜. 그래서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유도 무선 충전이다. 뭐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자기 유도 방식만 있느냐? 자기 공진 방식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송신부 코일에서 공진 주파수로 진동하는 자기장을 생성하여. 사실 이런 용어까지 우리가 다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 속에 공진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공진 방식이고 또 자기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뭐 자기 유도 방식이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65번 같은 경우에 플로팅 앱이라고 하는데요. 자, 스마트 기기에 멀티미디어 관련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에 영상 화면을 오브레이의 팝업창 형태로 분리해서 실행하는 기능을 우리가 플로팅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앱 위에 또 하나의 어떤 그 팝업창이 뜨는 형태를 우리가 플로팅 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플로팅 앱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66번 용어는 이제 YUV라고 합니다. YUV 방식. 사람의 눈에 민감한 휘도 성분과 덜 민감한 색 성분을 분리하여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용어들이 지금 66번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이 대부분 이제 카메라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카메라에 관련된 이런 용어들은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 쪽에 또 색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6번, 67번 이게 TTA에서 이제 2013년 3차 용어로 2014년 2월에 발표된 용어긴 하지만 우리 시험하고 연관없는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한번 읽어봐 두는 걸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6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공면 TV라고 해서 최근 그 UHD TV가 그죠? UHD TV가 활성화되면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UHD TV는 시험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라는 약자죠. 그러니까 초고선명 TV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UHD TV가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면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면 형태의 TV 우리가 커브드 TV라 하고요.
시청자의 눈에서 화면 중심부와 양측면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해서 화면이 오목하게 휘어진 형태의 TV로서 어느 위치에 앉더라도 TV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TV를 우리가 곡면 TV라고 합니다. 그래서 UHD TV도 같이 알아두면서 곡면 TV, 커브드 TV도 같이 겸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69번 내용도 이제 입체 영상, 그리고 3D 입체 영상, 그리고 3D 영상 신호, 요런 그 용어들이 전부 다 이제 TV나 어떤 카메라에 관련된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구체적으로 출제될 가망성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뭐 영안 시차 이런 용어도 있네요. 그 영안 시차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맺히는 영상의 차이, 그죠? 차이를 우리가 영안 시차라고 한다는 거 정도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시간 끌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73번 용어도 마찬가지 카메라에 관련된 용어고요. 그 다음에 74번 용어는 이제 스테레오 윈도우 기반이라 해서 SWV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 TV 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스크린의 가장자리의 좌우 영상 중에서 어느 한쪽의 영상에서만 물체가 표현되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레오 윈도우 기반의 용어다, SWV다. 역시 한번 눈두장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 역시 시야 투쟁 영역이라고 해서 역시 카메라에 관련된 용어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만 읽어보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76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그 우리 시험하고 좀 관련 없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카메라에 관련된 뭐 인형 극장 효과, 뭐 카드보드 효과, 또 키스톤 왜곡, 힐레이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카메라 전문 신기술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볼까요? 자, 피사계 심도, 이것도 이제 카메라 관련된 거고, 입체 심행, 시각도, 이런 것들 전부 다 카메라에 관련된 용어니까 우리 시험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83번 용어,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83번 용어는, 앞서 제가 오늘의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증강방송이라는 거죠.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방송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시청하는 종래의 방식을 탈피해서 하이브리드망을 통해서 시청자가 선택하여 내려받는 증강 콘텐츠를 방송 콘텐츠에 중첩시킴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몰입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서 1대 100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1대 10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우리 집 안에서 TV를 보면서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내가 맞출 수 있고 또 문제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들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증강 방송이라 하니까 이 증강 방송 용어는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3년 3차에 발표가 되어 3차 이제 TTA 지정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2013년 3차 용어가 이제 2014년 2월에 발표가 났던 용어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제 8강은 아직 제작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또 8강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시간이 쭉 흘러서 새로운 TTA 지정 용어가 2014년 예를 들어서 2014년 1회 또는 2회에 그 TTA 지정 용어가 tta.or.kr에 발표가 나면 그 즉시 제가 정리를 해서 8강, 9강, 10강 계속 찍어 드리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이 그 강의 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1강부터 신기술 용어 7강까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7강까지 만들어져 있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7강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한 1강은 제가 신기술 용어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1강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한 5강, 6강, 7강 정도 현 시점을 기준으로 3강 정도 학습하시고 시험 치러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러분 강의실에 딱 들어왔는데 10강까지 있다 신기술 용어가 그럴 경우에는 1강을 통해서 개념 잡으시고 한 7강에서부터 한 10강 정도 강의를 듣고 시험 치러 가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최근 신기술 용어가 많이 출제가 될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간 되시는 분은 강의 다 안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1강부터 순서대로 1강이 좀 오래됐던 강의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강의실에서 빼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1강 속에서 2강 속에서 나와 있던 용어들이 여러분 시험에 D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기술 보면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실기시험 직전에는 며칠간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그죠? 오늘의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최근 그 이슈화되고 있는 신기술 용어를 하루에 한 개씩 소개해 드리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으니까 시험 직전에 오늘의 영상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새로운 신기술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고요.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시험에서 반드시 고득점을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